이 달러에 의한 세계 경제 질서의 통제나 패권 조절은 약간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국면인 거죠. 그만큼 에너지 수출을 많이 해서 오히려 미국은 배를 불릴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유럽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쪽에서 같이 러시아 제재를 하고 중국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서 같이 제재를 하면서 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갑습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KB금융지주에서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고 있는 유신익입니다. 과거에도 오랫동안 이제 경제 분석 관련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좀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다 소진이 됐다는 것이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체감적으로는 버틸만해 보이지만 앞으로 1분기, 2분기가 더 지나면 더 힘들어지겠지. IMF에서 추정을 한 숫자로 보시면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내년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105% 가까이 육박을 할 거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100% 근저리까지 왔다가 내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급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부채를 모두 다 떠안고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가야만 하는, 여기서 정부도 중앙은행도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힘이 빠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먼 나라들의 어떤 부딪힘이나 갈등 때문에 특정한 품목의 가격이 또 급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급등했다 떨어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계 경제에서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어떤 플로우로 돼가고 있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지경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서로 간에 화합도 하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나 안 하냐, 이념이 다르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사고 팔고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해서 블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블럭은 사각형의 네모난 모양을 먼저 사전적으로 떠올리시겠죠. 근데 이 블럭은 서로 이제 차단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차단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끼리만 뭉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서로 편을 먹고 저쪽하고는 안 해, 저쪽하고는 무엇을 하지 않아 라는 의미에서 이제 블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럼 블럭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라고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서방의 블럭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쪽 서방에 약간은 편입이 돼 있는 경제 체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반대편 블럭은 뭘까요? 생각해 보시면 중국입니다. 중국 블럭이 있는데, 사실은 중국과 이 미국은 계속적으로 싸워왔었죠. 미중 대립이 계속 2015년 이후,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더 가격화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관세 전쟁으로 서로 경제적으로 무엇이 맞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 재산권을 탈취를 했다라고 미국이 주장을 하면서 관세 싸움이 좀 심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그리고 러시아, 여기에 북한, 그리고 아직은 확정적이진 않지만 인도나 사우디까지도 중국 블럭에 편입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종료되거나 휴전을 하면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복원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지 않으면서 서로 간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거의 다 깨졌다. 그런 와중에서 서로 이제 자국의 우선주의, 우리나라 유리하게 하면서 서로 이제 공격을 했었죠. 그런 공격을 하던 와중에 러시아가 이제 올해 초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 전쟁은 2014년도부터 크림반도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대립하면서 싸웠던 그런 국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14년도부터는 내전의 양상으로 싸우면서 이제 영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지리적 이권 싸움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와 자기들과 생각과 이념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맹국이 올해 초부터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런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러시아는 그를 힘에 업어서 전쟁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이 침략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굉장히 싼 가격으로 천연가스와 원유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서로 간에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 거래의 수단은 반드시 50대 50으로 루블화 그리고 위안화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블화 같은 경우는 전쟁 직후에는 큰 폭으로 절하가 됐다가 오히려 다시 절상이 되는, 그러니까 가치가 안정화돼서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졌고, 중국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중국 위안화가 자국의 경제 정책, 코로나 공세라든지 부동산 경착륙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위안화가 약간 약세를 보였지만, 금융시장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아주 힘든 국면으로까지는, 패닉으로 가지는 않은 국면이었었고,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먼저 전술핵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핵 이야기를 먼저 꺼냈었죠. 올해 상반기에 북한이 핵을 이제는 법제화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그전에는 우리를 공격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방어적 의미에서 핵을 쓰겠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법제화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해제에 위협을 느끼면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적극적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이게 이제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되었었고, 그것이 세계화된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에서는 하면 안 되는 언행이다,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당연시 여겨왔는데, 러시아가 전술적으로 밀리면서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여기에 얹어서 우리는 공격적 의미의 핵을 법제화했다 규정을 하면서, 서방에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아, 진짜 핵을 사용하면 어떡하지? 또 한편에서는 설마 핵까지 사용하겠어? 근데 실제로 이 핵에 대한 반응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의 국경 지역하고 워낙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는 저러다가 러시아가 더 많은 과욕을 부리고서 우리까지 침공할지 몰라. 그러니까 나토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안보핵을 배치를 해줘.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 요구를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없죠. 핵질서는 기존에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영국이라든지 이미 있던 강대 부국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핵을 오히려 탈핵화하려는 흐름에서 폴란드가 사실상 자국의 안보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 핵을 이야기하니까 무언가 얘기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블록들은 이제 더 견고해지고, 사실상 핵을 실제 쓰는 것과는 별도로 실제 핵이라는 어떤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집단적인 국가 블록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과 러시아 공통적으로 원자재 중심의 국가입니다. 금, 은, 그 다음에 철, 비철, 금속, 그리고 여기에서 비철 금속 중에서도 당연히 전기차 쪽에 많이 쓰여지는 구리, 니켈, 망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국 쪽에 많이 포진해 있고, 러시아까지 합치면 상당 비중을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겨냥해서 오히려 인구가 고성장하는 소비 시장이 넓은 그런 국가인데, 이 러시아한테 동일하게 이제 원유를 값싸게 이제 공급을 받다 보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이쪽에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편을 먹은 건 아니지만 살짝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이제 사우디가 이제 급부상, 왕세자가 여러 나라를 이제 방문을 하면서 우리 네옴시티 수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급부상을 하게 됐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유가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사우디는 원유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원유로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이제 국가를 살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워낙에 평균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재정 쪽이 좀 좋아지고, 재정 쪽이 좋아지면서 본인들의 어떤 입지가 다시 올라섰습니다. 올라선 상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란과의 관계를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하게 정립을 하고 싶어진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두 국가는 시아파 그리고 수니파를 기준으로 해서 이슬람이지만 다른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서 우리가 맞다, 저쪽은 잘못된 종파다, 중동에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체계를 따르는 것이 맞아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쪽을 갖다가 제패를 하려면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겪었다시피 무기가
확보가 돼야지 강한 나라일수록 더 입김이 세지고 강한 이제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우디가 그 전에 트럼프 시대 때는 미국이라는 국가한테 안전보장, 무기, 국방 체계에 대한 지원들을 갖다가 모두 다 약조를 받고 사우디도 직접적으로 트럼프 집안에도 투자를 하는 정도로 상당히 친밀했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미국이 무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고 그 안전보장에 대한 것들을 회피를 하다 보니까 결국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졌는데 사우디가 국방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이란하고 애매하게 서로 대립하는 약간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우리와 국방과 외교적인 안전성을 누가 지켜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패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카드를 중국 쪽에서 먼저 도와준다고 하면 난 중국하고 더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반대로 미국 쪽에서 입장을 바꿔서 우리 국방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 쪽에 더 편입을 해서 미국과 좀 뜻을 같이 하겠다 라는 것을 그 저울 위에 놓고서 서로 재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은 그러면 이렇게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까지 편입돼서 힘이 뭉쳐지면 어떨까요? 당연히 불안하겠죠. 과거 같으면 미국은 서로 간의 대립 구조에서 두 가지 패권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를 통해서 패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결국엔 달러 빚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달러 빚에 대해서 상환을 어느 정도 압박을 하면서 그 패권을 유지를 했었고 두 번째는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규제나 제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규제나 제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먹히게 된다면 우리가 수출과 수입, 교역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가의 전체적인 세계 질서를 다 잡아왔던 게 통상적인 이제 사례였습니다. 빚을 갚아라. 그렇죠. 그게 달러 패권이 계속적으로 우선주의가 됐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달러로 진 빚의 가치 그 규모는 더 평가 금액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갚아야 되는 금액에 대한 부담감들이 타국들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루블 위안화 거래가 없어서 이 통화들이 더 절하가 되는 더 약세가 됐다고 한다면 이 국가들은 갚아야 되는 빚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들끼리 연맹을 해서 통화 가치를 적정 수준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화시켜 버리니 이 달러에 의한 세계 경제 질서의 통제나 패권 조절은 약간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국면인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패권을 유지를 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그들은 필수적인 부분에서의 생산이나 소비는 최소한은 유지시킬 만큼은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중국과 러시아도 대립을 하면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가 그랬습니다. 서로가 1등이라는 이제 이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싸울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서로 합심을 해야 되는 유럽 쪽하고 아시아 쪽에서도 한국, 일본이 이쪽에 약간은 편입되어 있는 듯한데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균열이냐면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원유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못했기 때문에 독일은 항상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 우리가 당장 가스를 가져오기 힘들고 원유를 가져오기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온적이었고 물론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60불로 가격 상한제를 설정을 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웠었다는 거죠. 특히 독일의 미온적인 입장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블록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독일은 무엇을 팔아야지 잘 살 수 있는 나라냐? 자동차죠. 자동차면 당연히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원자재를 가지고서 차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장이 어디 있느냐?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쪽은 팔기에도 큰 시장이지만 원자재를 공급하기에도 좋은 큰 나라이죠. 중국하고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는 게 독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독일 입장에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숄츠 총리가 먼저 이제 방문을 해서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mRNA 백신을 갖다가 공급을 할 테니까 이것도 써보시고 서로 간의 교역도 늘려나갑시다라는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기반은 최근에 유럽이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견제하여서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그 시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공급받지 못하는 가스를 대체제의 개념으로 미국에서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25% 정도 비중에서 50%까지 늘었는데 가격이 문제인 겁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가격 대비해서 유럽에서는 4배 비싸게 팔리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의 GDP를 보시면 최근 6년 내 최고치로 순수출이 플러스 폭이 2% 이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수출을 많이 해서 오히려 미국은 배를 불릴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유럽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쪽에서 같이 러시아 제재를 하고 중국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서 같이 제재를 하면서 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국의 이득을 취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IRA, 우리 인플레 감축법 아시죠? 인플레 감축법을 하게 되면 유럽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겁니다. 유럽도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현지 공장이 있어야 되고 미국의 제품을 조달을 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무엇을 하느냐,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해서 본인들도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차나 그와 유사한 부품 품목들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정한 국가의 부품과 원자재를 써서 우리나라에 설비 투자를 한 나라 혹은 기업들한테만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것을 대략적인 윤곽을 내세워서 주장을 했고, 내년 1월부터 세부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 편을 먹는다라고 하면 이쪽은 공고한데 이쪽도 공고하게 서로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념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미국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금 도전적 과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국가라 하더라도 달러라는 무기, 그리고 국방의 무기로서 항상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균열이 가고 있고, 그들을 돕는 국가들, 지역들도 좀 멀어지고 있는 국면,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죠. 최근까지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4%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지금 물가는 7.7, 지난달에 이제 10월달 물가가 7.7%가 나왔는데 클리블랜드 연준의 예측에 따르면 이제 11월 물가는 이제 12월 13일경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7.5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연준은 어떤 숙제를 갖고 있냐? 2가지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 지출, 고용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고용의 질적 수준, 고용 시장 내에서 재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취업을 못한다라는 점, 그리고 일부 산업에서 신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들의 속성을 봤을 때 상근 근로자이기보다는 임시직으로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고용시장의 질적 구조는 나빠지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간 20만 명이라는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월간의 명목소득 증가율은 5%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가가 미국이 7%대가 나오고 있는데 명목소득 증가율이 5%대면은 2% 정도는 모질라지만 아직은 소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정도는 증가할 수 있을 만큼의 유지 속도는 된다. 왜냐하면은 임금 외에도 이들은 자산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페드는 어떠한 숙제를 받게 되냐면 최근까지 미국 경제는 침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구조적인 침체,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침체는 미국의 절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70%인 그 소비가 크게 꺼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투자 쪽이 조금씩 나빠지고 제조업이 조금 나빠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기왕지사 미국의 경기가 급속도로 크래시가 나오지 않고 연착륙 모드로 가고 있으니 이참에 인플레이션 물가라도 잘 잡아놓으면 내년도 가서 물가도 조금 낮아지고 경기도 연착륙으로 슬로우하면서 U자형으로 회복을 그리면서 다시 미국 경제에 어떤 큰 힘을 보여주고 세계 경제에서의 어떤 패권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숙제를 받고 있고, 파월 의장도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